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10세대 어코드 두 번째 모델입니다. 1.5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인데요. 혼다 어코드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기량 1.5L 아주 작은 엔진에 최고 출력 194마력, 엄청난 힘을 뿜어내는 고효율과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고성능의 맛까지 느낄 수 있는 중형 세단입니다. 아주 중형 세단의 기본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인테리어인데요. 블랙 톤으로 깔끔하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치 우드 트림처럼 우드 트림의 느낌을 주는 장식을 덧대놨습니다. 아주 질감이 살아있는 무늬를 집어넣었는데요. 정작 손을 대보면 질감의 느낌은 없고요. 플라스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적인 효과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나무의 어떤 질감 있는 무늬를 잘 살린 인테리어여서 조금은 더 이 차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볼까요? 자, 하나, 둘, 2.2회전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체크해 볼까요? 자, 돌렸고요. 하나, 둘, 야, 2.2회전, 2회전 조금 더 가는 그런 조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아주 그런 날카로운 조향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카로운 조향을 너무 즐긴다고 한다면 중형 세단 운전자로서는 좋겠지만 동승객들은 좀 피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차를 다룰 때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엔진 스타트 버튼, 아주 부드럽게 잔잔하게 시동이 걸린다라는 느낌인데요. 엔진 회전계, 가는 거리 보면 주행 가는 거리, 평균 속도, 오디오, 전화, 드라이버 어텐션. 이렇게 계기판에 아주 다양한 부분들, 다양한 표시를 계기판에 할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계기판에 아주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변속 레버를 통해서는 수동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속 레버를 D 말고는, PRND 말고는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 볼 도리가 없고요. 다만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은 가능하겠습니다. 센터페이샤에 8인치 모니터가, 터치식 모니터가 올라와 있고요. 그 아래 공조 스위치, 아래 USB 포트와 12V 전원구,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어서 핸드폰을 그냥 던져 놓기만 하면 알아서 충전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고요. 제법 쓰임새가 많은 센터 콘솔 안에 또 역시 USB와 12V 전원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트가 몸을 아주 느슨하게 여유 있게 받쳐줍니다. 옆에 또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솟아 있어서요. 만약에 코너링에서는 옆구리에 몸을 지지하면서 좀 더 차와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시트의 느낌이 상당히 낮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인데요. 운전석에 앉아보면 그렇고, 운전석에서 내릴 때도 보면 이런 정도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가 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시트가 낮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차체 혼다가 에이스 바디 신형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서 차체의 높이를 15mm나 낮췄습니다. 15mm를 낮춘다는 건 상당히 대단히 낮아졌다, 노면에 한참 더 가까워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게중심이 따라서 낮아지고요. 그래서 주행 안정감, 특히 고속주행 안정감에서 좀 더 우수한 그런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운전석에서 느끼는 느낌도 상당히 좀 몸이 밑으로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정 불편하시다면 전동식 시트를 통해서 운전석을 시트를 살짝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안한 승차감과 더불어서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그 주행 안정감을 제대로 느끼길 원한다면 시트 포지션을 좀 낮춰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이 4890, 너비 1860 상당히 넓죠. 그리고 높이는 1450 많이 낮습니다. 이런 사이즈의 휠 베이스가 무려 55mm를 늘렸습니다. 2830mm고요. 패스트백 디자인, 쿠페처럼 뒤를 많이 깎아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뒷좌석은 넓고요. 그리고 풀 LED 램프를 앞뒤로 적용을 해서 상당히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죠. 10세대 어코드의 캐치플레이즈입니다. Absolute Confidence, 압도적인 자신감. 어떤 그 앞뒤 양옆 모습을 보면 좀 약간은 과장된 그런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차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죠. 미국의 중산층에서 가장 사랑받는 중형 세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 미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춘 그런 그 디자인이 아닐까 싶고요. 혼다 어코드 스포츠 터보에는 9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어코드 터보에는 17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판매 가격은 3,640만원입니다. 뒷좌석 잠깐 보시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석은 제가 앉았던 그 상태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편하게 길에 앉으면 이렇게 느슨한 자세로 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 앉아도 무릎이 앞시트에 닿지를 않고요.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죠. 다리를 꼬기에도 충분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뒷좌석 공간은 아주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메리칸 중형 세단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중산층이 사랑하는 그런 중형 세단인데, 바로 이런 뒷좌석의 여유 있는 공간 같은 부분이 좋은 어떤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뒷창은 이렇게 3분의 2를 남겨놓고 열립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하고요. 상당히 기본적인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뒷좌석 열선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버튼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가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들어와 있고요. 자, 손바닥 3분의 2 정도 높이의 센터 터널이 솟아 있지만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될 테고요. 센터 콘솔 위로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간이 아주 좁다면 이런 센터 터널의 사소한 높이조차도 공간의 제약을 크게 주게 마련인데요. 워낙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이 넓어서 센터 터널이 좀 솟아 있어도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는 듯 합니다. 자,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컵홀더 2개가 암레스트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코드 패스트백 디자인이죠. 밖에서 보면 지붕의 뒷부분을 많이 깎아 놓은, 그래서 쿠페를 닮은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머리 윗공간이 좀 좁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붕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깎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로도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그 미적인 감각, 아름다운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도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손해가 크지 않도록 아주 영리하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죠.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타이어 소리가 제법 실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느낌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제 노면과 맞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노면의 어떤 그 굴곡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타고 넘는, 부드럽게 타고 넘는 그런 느낌입니다. 중형 세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차 아메리칸 스타일의 중형 세단이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중형 세단 중에 하나입니다. 혼다 어코드, 토요타 캠리, 그리고 닛산 알티마, 이런 일본의 중형 세단 3총사가 미국 시장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사실이죠. 이제 그동안 고배기량을 고집했던 혼다가 2.4와 3.5 엔진으로 무장했던 혼다 어코드가 이제 1.5와 2.0 터보로 다운사이징을 과감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배기량은 낮추고 출력은 높이고
출력은 유지하거나 높이면서 배기량을 낮추는 게 어떤 그 다운사이징의 목표죠. 제대로 된 다운사이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혼다 어코드 아주 훌륭하게 그 다운사이징을 해냈습니다. 1.5에서 194마력의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리터당 100마력이 훨씬 넘는 그런 출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차에서 어떤 고성능 세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어떨지요? 고성능 세단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효율입니다. 연비가 무려 13.9km/L입니다. 거의 14km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리터당 14km의 연비를 중형 세단이 보인다라는 것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엔진의 배기량과 출력과 효율, 연비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이 차의 어떤 그 극한적인 극과 극을 넘나드는 성격을 잘 읽을 수 있을 텐데요. 리터당 100마력이 어떤 고성능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리터의 효율, 연비 효율 역시 상당히 짠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차의 공차 중량 1465kg입니다.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7.5kg이 나오는데요. 아주 경쾌한 움직임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은 1.5리터 터보 직분사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죠. VTEC 터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무단 변속기를 조합합니다. 이 엔진에 맞물리는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죠. 2.0 터보인 경우에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어코드 터보인 경우에는 무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부드럽고 효율적인 변속기 특징인 그런 무단 변속기인 거죠. 계기판 좌측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과 연동은 안 되고 진행 방향 정도를 나침판으로 표기해주는 정도입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말, 스포츠인데요. 노말 모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에코와 스포츠를 오프를 하게 되면 노말 모드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연비를 한번 볼까요? 평균 연비 12.1, 500km를 날리는 동안 평균 연비 12.2를 기록을 했습니다. 13.5도 있네요. 이따가 돌아오는 길에는 세팅을 다시 해서 연비를 정확하게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주위의 차들과 함께 어울려서 차분하게 잘 달리고 있고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딱 밟으면 출력이 상승하면서 차체가 반응하기까지 약간의 시간 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본격적인 가속이 일어나기까지. 하지만 일단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제법 빠른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에서는 가속 반응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죠.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봐도 엔진 소리만 조금 반응을 하고 차체도 아주 살짝 미묘한 변화만 보일 뿐인데요. 스포츠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반응이 확 달라지죠. 가속 페달을 툭툭 밟는 대로 차체가 반응을 합니다. 시트가 몸을 툭툭툭 밀어줍니다. 이런 거죠. 하나, 툭. 가속 페달을 조작할 때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중저속 구간에서 뭐라고 딱히 흠잡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주행 자세를 보입니다. 고속 주행 성능도 중요한데 차 중형 세단이라는 점에 주목을 늘 유념을 해야 되는데, 중형 세단 뭐냐면 패밀리카라는 얘기죠. 가족이 함께 타는 차입니다. 아빠 혼자 신나게 달리는 스포츠카와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얘기죠. 중형 세단의 무난한 모습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성능, 고속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으면 좋죠. 포함할 수 있으면 좋고, 하지만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한다면
중저속 구간의 일상주행 영역에서의 편안함, 무난함,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차가 바로 중형 세단입니다. 왜냐? 가족들이 함께 타는, 그 가족 중에는 애들도 있을 테고요, 어린 자녀들도 함께 타는 세단, 패밀리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빠르게 잘 달리고 잘 서는, 잘 도는 그런 고성능 스포츠카의 면모보다는 가족을 무난하게 품고 안전하게 무난하게 달리는 그런 무난함이 훨씬 더 중요한 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무난함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무난함이라는 게 애매하거나 어중간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그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저격하는 그런 상품성에서 비로소 어떤 경쟁력이 나오는 거죠. 무난함, 바로 폭넓은 소비자들을 두루 만족시키는 중형차의 경쟁력입니다. 혼다 어코드 그런 면에서 참 무난한 중형 세단의 포인트를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1.5 가솔린이라는 얘기죠. 가솔린 엔진이어서 조금은 더 마음에 듭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를 원할 경우에 하이브리드를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디젤 모델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디젤 엔진이 드러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겪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디젤 게이트도 있었고, 한국에서 특히 BMW의 화재, 연이은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에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추기 힘든 수준의 배기가스 기준을 강요를 하다 보니 억지로 맞추거나 속여서 맞추거나, 억지로 맞추다가 불이 난 거고요, 속여서 맞추다가 들통이 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 거고요. 어쨌든 디젤 엔진을 둘러싼 그런 무리한 과정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디젤 엔진은 그만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고 한다면 적어도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디젤은 이제 더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그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의 마지노선으로서 가솔린 엔진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가솔린 엔진 차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죠. 디젤 엔진은 이제 그만 보내줘야 되는 것이 어떤 시대적 소명, 어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시대적인 철학, 시대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같은 차원에서 언젠가는 이른 시일 안에 가솔린이 또한 보내줘야 될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가장 마지노선으로서의 가솔린 엔진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스포츠 모드의 오디오 어느 정도나 들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맞다. 이런 정도의 오디오 들을 수 있고요.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면의 자잘한 잡소리들은 이런 정도 좋은 음악 들으면서 묻어버릴 수가 있죠. 스톱백을 마쳤습니다. 자, RPM 약 1600까지 1700까지 떨어집니다. 시속 100에서 1700까지 떨어지니까요, RPM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엔진 회전수가 낮은 속도에서 시속 100을 커버를 합니다. 무단 변속기지만 5,600까지 떨어지네요. 3단 5,600까지 RPM은 떨어집니다. 7단, 6단, 9단, 4단, 3단 이거죠. 스티어링 휠을 살짝 흔들어 보는데요. 보통 같으면 이제 유격의 범위 안에서 살짝 흔들어 보는데 차체가 반응을 합니다. 차체가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격이 없는 타이트한 그런 조향 감각인 거죠. RPM 게이지 우측으로 부스트업, 터보 부스트업이 같이 표시가 되네요. 2200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엔진 사운드 듣기 좋죠?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이런 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아주 박력 있는 그런 반응을 스포츠 모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도로 상태에 따라서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데서는 실내로 제법 잡소리들이 많이 파고들죠. 자, 가속 페달은 끝까지 그냥 밋밋하게 밟힙니다. 저항이 없이 밟히는 거죠. 킥다운 버튼이 없는 겁니다. 자, 언뜻 그냥 무심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세단이다, 괜찮은 중형이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요, 아차 이게 1.5 엔진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 놀랍습니다. 이게 전혀 1.5 같지 않은 그런 반응을 쭉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1.5 엔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이게 1.5 엔진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소나타 이전에 스텔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텔라에 1.8이 있었고 1.5 엔진이 있었습니다. 스텔라 1.5에 에어컨 키고 동산 못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94마력인가 낮은 배기량의 중형 자체를 얹은 그 시절과 생각을 한다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차입니다. 1.5 엔진으로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 힘 좋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좀 틀고 있고, 게다가 연비까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뭘 바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면은 자동차 세금도 쌉니다. 그만큼 운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거죠. 자, 좀 교통량이 줄어들었나요? 속도를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거침없이 잘 올라가네요. 옆에 같이 달리는 2.0 엔진 차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2.0과 1.5 그러니까 어코드 2.0 터보와 1.5 터보 뭔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일단 혼다 센싱이 2.0에는 있고 1.5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면 리어 스포일러 19인치 알로이 휠이 2.0에 가 있고요. 17인치 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5 타이어가 17인치 타이어인데요. 225 50R17입니다. 50 시리즈 타이어고요.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에 출렁일 때 차가 그거를 타면서 살짝
품어 안으면서 부드럽게 타고 넘는 그런 느낌인데요. 딱딱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굴곡을 같이 타고 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전형적인 그 미국 지향의 미국 냄새를 거기서 맡습니다. 미국 스타일인 거죠. 그렇다고 노면 쇼크에, 노면 충격에 지는 게 아니고요. 노면 쇼크에 차가 물러서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받으면서 받아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어코드 미국 차인 겁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중형 세단이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덩치 큰 미국 사람 같은 차체의 사이즈, 또 뭐 멋은 부렸지만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는 않는 그런 외모, 여유있는 크기, 약간 부드러운 이런 그 주행감,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미국 세단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향 아주 깔끔하네요. 살짝 흔드는데 차체 반응이 큽니다. 앞서 조향비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예민한 그런 조향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은 바닥까지 붙였고요. 변속의 질감이 아주 좋고요. 제동의 느낌도 썩 훌륭합니다. 이제 고속에서 지그시 제동을 해봤는데요. 차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저앉는 제동의 느낌입니다. 훨씬 안정감 있는 그런 제동 자세인 거죠. 재미있습니다. 거의 2.0 엔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터보까지 보여주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속도를 좀 높여보죠. 상당히 안정감 있게 고속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시원하게 달려주네요. 약간 이제 출렁이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는 없고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요. 노면에 딱 달라붙어서 달리는 그런 느낌 전해줍니다. 차체 높이를 15mm 낮췄죠. 무게중심이 그만큼 더 낮아져서 고속에서 특히 딱 노면에 달라붙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평소에 무난하게 식구들 태우고 달리다가 아빠 또 기분 내고 싶을 때는 한번 마음 먹고 달려줘도 좋은 그런 중형 세단입니다. 평소에 무난한 중형차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아빠 한번 기분 내고 싶을 때는 또 잘 달려주는 그런 고성능의 면모도 살짝 보여줍니다. 이렇게 잘 달리는 차가 배기량이 1.5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차 3,640만원입니다. 혼다 어코드 스포츠 터보 4,290만원입니다. 기술의 혼다가 만든 아메리칸 스타일의 중형 세단 어코드, 상당히 특색 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졌고요. 어코드, 사실 혼다가 만드는 중형 세단이지만 일본 차라기보다는 미국 차에 가깝습니다. 1976년 미국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번 모델이 10세대 모델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아놓은 역사를 거치면서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중형 세단으로 자리 잡아왔죠. 아주 조향 반응이 날카로운 편입니다.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 조금 날카로운 듯한 조향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살짝
스티어링 휠의 조향폭은 아주 조금인데요, 아주 살짝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데 차체는 아주 크게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엔진에서 어떻게 이런 속도가 나오죠?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돼. 어떻게 1.5 엔진에서 이 속도가 나오고 이 정도의 어떤 그 고속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제동도 좋고요. 어코드를 고려를 한다면 2.0도 물론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1.5 터보, 어코드 터보 상당히 어떤 그 가성비, 가격, 성능, 효율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그 중형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다가 상당히 야무지고 놀랄만한 녀석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코너 돌아 나갔는데요, 느슨하게. 시트는 느슨한 듯 몸을 놓아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코너에서는 몸을 딱 지지를 해주면서 몸의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드라이버의 중심이 곧 차의 중심하고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운전자의 몸이 흔들리면 차도 흔들립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운전자 필요할 때 운전자의 몸을 제대로 잘 지탱해주는 시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자, 미국, 일본 차들이 그동안 다운사이징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제 조금씩 일본 메이커들도 다운사이징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혼다, 이 차 혼다 어코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좀 고속 코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속도를 줄이고요. 코너인데 앞바퀴 굴림이죠. 좀 과한 코너에서 언더스티어를 보일 수 있는데 잘 돌아나갑니다. 속도를 좀 더 올려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너링을 아주 부드럽고 힘차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대교입니다. 자, 좀 타이트한 코너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조금 더 속도를 올려도 좋겠죠. 이 차 앞바퀴 굴림이지만 무게중심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좀 더 강하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셈이죠. 무게중심이 낮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짧지만 타이트한 코너를 빠져나오는데요, 상당히 재미있게 코너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코너의 전 구간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어쨌든 앞바퀴 굴림의 어떤 핸디캡을 낮은 무게중심이 잘 극복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좀 더 과감하고 다이나믹한 코너링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지붕 틈새 마무리는 상당히 거칩니다. 손가락을 대보면 그 거친 단면이 그대로 만져져서 마무리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손끝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차의 품질 수준을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붕 틈새 마무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이 모니터는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구성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돌출 방식이 아니라
매립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립형으로 모니터를 집어넣어야 탑승객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만에 하나 움직이다가 이런 노출된 부분에 탑승객들이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안전띠를 메고 하는 충돌 테스트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에 하나 탑승객이 안전띠를 만에 하나 매지 않고 있을 상황에서도 그 책임이 탑승객에게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데미지 피해를 덜 줄 수 있다면, 피해를 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설계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탑승객이 안전띠 매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탑승객이 만에 하나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여나 다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섬세한 어머니의 마음 같은 자세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노출된 모니터는 제게는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자, 이제 시승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여기 파주 헤이리 마을인데요, 서울 늘 하던 대로 서울 교대역까지 복귀를 하면서 연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탐색 약 53km고요. 예, 출발하기 전에 초기화를 해야죠. 트립 A가 지금까지 연비는 평균 연비 10.9가 있고 12.9가 있습니다. 트립 B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해서 트립 P를 초기화해서 53km 달려가면서 연비를 체크해 보는 거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지금 30도를 훌쩍 넘는 온도인데요, 3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4도인 날씨에 에어컨 안 켤 수 없죠. 아무리 연비를 좋게 만든다고 하지만 연비를 에어컨을 끄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에어컨을 켜고요, 에어컨을 약 20도 정도에 맞추겠습니다. 에코모드를 이용해서 차분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가능하다면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할 테고요. 1.5 터보 엔진이지만 연비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13.9km를 기록을 하죠. 가솔린 엔진 치고 상당히 우수한 연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토스톱은 일어나지 않고요. 오토스톱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오토스톱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면 차가 멈출 때 시동이 꺼지면서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그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오토스탑을 추가하면서 드는 비용, 이를테면 1,200만원 정도 더 든다고 한다면 연료 절감 효과로 1,2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주행을 해야 된다, 차를 보유해야 된다 라고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목돈 들여서 연료 절감 장치를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차분하게 경제운전을 하는 대신에 연료 절감 장치를, 비싼 연료 절감 장치는 포기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약 1km 정도 달려왔는데 연비 8.5를 찍고 있습니다. 계속 연비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감속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요. 브레이크, 제동, 가속
부분 없이 편안하게 차를 다루는 게 중요하죠. 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왔고요. 일단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12.4까지 연비가 올라왔네요. 약 3km 달리는 사이에 12.4 정도의 연비를 보였습니다. 자, 속도 제한 80이니까요 80에 맞춰서 편안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행주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연비 22.9 마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남쪽으로 건너서 올림픽대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약 28.5km 달려왔고요. 연비는 22.9km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로에 접어들었습니다. 행주대교를 지나서 올림픽대로에 접어들었는데요. 가양대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만났는데요. 서행 정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비는 20.8로 살짝 이제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88 올림픽도로 이제 벗어날 때입니다. 이제 이수교차로로 벗어나야 되는데요. 연비는 18.3까지 지속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 접어들어서 거의 대부분 구간이 정체 구간이어서요. 아쉽지만 연비가 계속 떨어지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벗어나게 되면 시내에서 또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수교차로를 빠져나와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많네요. 남은 거리는 약 1km 정도입니다. 연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겨운 교통체증입니다. 아우, 정말 징그럽게 막힙니다. 징그럽게 막혀 지긋지긋한데요. 목적지인 교대역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좀만 더 참아보죠. 지금 연비 15.5 22에서 15km대까지 꾸준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많이 아쉽죠. 적어도 2-3km는 더 갈 수 있었는데요. 아유, 엄청난 교통체증을 뚫고 55.6km 달려왔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한 4-5km는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리터당. 이 정도로 막히지 않고 좀 일상적인 평소와 같았으면 한 연비 19, 20 정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올림픽대로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체증이 이어져서 연비는 지속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km대 연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차 공인 복합 연비 13.9km죠. 거기에 비하면 훨씬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터당 15.3 이게 어딥니까? 중형 세단에서, 그것도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한 중형 세단에서 15.3km/L의 연비를 보인다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넘어가면 넘어가고요. 오케이. 자, 마지막 신호 걸렸습니다. 교대역 너거리이고요. 연비 리터당 15.3km 기록을 했습니다. 지독한 교통체증 때문에 연비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비는 공인복합 연비 13.9보다 훨씬 좋은 연비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했다라는 건
평소에 조금 차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하면 공인복합 연비 이상의 연비는 충분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에코모드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